내 책 어때요? 개인의 시간이든 나라의 시간이든 지난 일을 돌아보는 건 늘 안타까움 또 배움이 함께하는데요. 그렇기에 과거의 기록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아서 풍성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역사소설은 언제나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내 책 어때요에선 장편소설 효옥을 쓰신 전군표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설이 나온 것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 소개에 보면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 살다가 어쩌면 뒤늦었다 할 나이 50이 훌쩍 넘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뭐 부캐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공무원에서 일단 역사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나요? 글쓰기는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도단위 글짓기 대회 장원 한번 했고요. 상을 받으셨군요. 네, 상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잊어버렸고 이제 읽기만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참 그 열심히 대입 공부할 때 왜 두꺼운 옛날 문학책 그 지금 그 존 스타인백의 그 더 그레이프 오브 로스 같은 책 그런데 푹 빠져갖고 좀 공부하는 친구들을 약간 좀 우습게 보는 문학 청년이셨군요. 문학 소년이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대학 가서도 어떻게 법대를 갔는데 그 고시 서적보다는 인문학 또 역사 사회 서적을 더 많이 책은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언론계에서도 일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법대 분위기가 고시 안 하면은 조금 좀 약간 좀 낙오하거나 이런 걸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걸 하더라도 내가 시험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하고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부모님들은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죠. 네, 그 당시가 그것도 괜찮다 하니까 야 무슨 언론인이냐 기자냐 뭐 이렇게 해서 저도 또 공부 다시 하기 힘들고 이래서 그냥 그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공직에 들어오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다 이제 뭐 평생을 보냈는데 그 공직 마무리할 때 제가 그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고 또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역사하고 문학 관련 글을 읽고 쓰는데 좀 몰입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생 제가 나름대로 나라 살림살이 조달하는데 뭐 힘을 썼으니까 이제는 그 저 개인이나 또 보통 사람들의 그 정신적 삶을 지탱해주는 이런 가치 같은 거를 좀 찾아보는 그런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몰입도 했는데 네. 재미도 있었지만 그게 그때는 제가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학을 연결해서 이번에 네네네. 첫 소설로 역사 소설을 쓰게 되신 건데 네. 사실 역사라는 게 정해진 것들이 이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문학은 또 가상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첫 작품이니까 또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얼마나 힘들진 않으셨는지 얼마나 걸렸어요? 6년요? 6, 7년? 이 한 권을 쓰는데요. 네, 뭐 부산까지 하면은 더 걸렸는데 그 원래는 효옥이라는 거 전에 그 사육신과 단종 거기에 어떤 그 계기가 있어갖고 그거 관련된 책을 쓰느라고 한 2권 분량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료 준비하고 처음에는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에 가깝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동시에 그 이제 조금 전에 혹시 말씀드린 효옥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돼서 그걸 병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효옥이라는 그 소설을 먼저 내게 됐습니다. 네, 이 효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가 효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이 효옥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셨고 어디에서 알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혹시 그 영월의 청룡포라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단종 임금이 그 삼촌인 그 숙부 수양대군한테 쫓겨서 유배를 갔던 곳이 영월의 청룡포라는 곳입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갔을 때는 지금처럼 저 정돈도 안 되고 그 배도 그 거룻배 조만한 거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좀 특이한 장소고요. 제가 그때 거기서 나가지고 뭐 충격이랄까? 굉장히 가슴 떨리는 경험하고 눈물까지 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하고 좀 특이한 경험인데, 뭐 물론 이제 단종의 역사를 알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저는 혹시 이 책을 읽는 분들은 기회 되면 청룡포를 한번 가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데 네. 거기 가면 600년 된 관음송이 아직도 있고요. 그다음 그 단종이 묵던 그 집을 향해서 그 소나무가 이렇게 기역자로 굽어져 있고 좀 특이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책에서도 표현했지만 는게 안개보다는 조금 짙고 이슬비보다는 좀 가는 그런 게 내리고 있었어요. 아, 실제 장면이었군요. 이게. 실제였어요. 네. 제가 처음에 갈 때는. 네. 그래서 이제 비는 아닌데 조금 지나면 머리카락이 젖을 정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공직에 한참 할 때인데 언제 기회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뭐 좀 글을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고 기회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권 분량을 정리하다가 그 왕조실록을 보다가 보니까 효옥이 그 노비로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딱 한 줄 등장하는 딱 한 줄 건가요? 나와. 네. 네. 물론 이제 다른 노비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의 뭐 예를 들어서 박평년의 처 누구하고 딸은 어느 공신에게 가고 하는 게 쭉 나오지만은 네. 그 대목 중에 성산문의 처 차산과 딸 효옥은 운송 부원군 박종우에게 노비로 주고 하는 게 대목이 나왔어요. 네. 그날 밤에 그걸 발견하고 놀래기도 하고 저는 뭐 야사나 뭐 이렇게 문집 같은 데나 전설에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성산문의 딸이. 네,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그때 저도 약간 그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노비가 된 성산문의 딸의 효옥의 삶은 어땠을까. 갑자기 양반에서 노비가 된 네, 거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네. 상상하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시작을 해봤었죠 그때. 네. 그렇다면은 이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걸 좀 들어봤으니까 저는 작가님의 소설 속 효옥은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다면 실제 역사와는 한 줄밖에 없으니까요. 네.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그 역사 그대로 하면 효옥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죠. 네. 근데 충절하고 믿음 때문에 목숨을 모든 걸 바친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남자 3대는 다 죽임을 당하고 남아서 노비가 됐으니까 요새 말로 뭐 하면은 그 뭐 흙수저 정도가 아니라 수저가 아예 부서져 가루가 돼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네. 그런 비참한 처지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성으로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네. 조선시대는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네. 농업밖에 없는데 여성이 농업으로 발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심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바둑이 나오고 은세공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자기의 길을 가고 뭐 우리 동화나 무슨 신데렐라나 이런 것처럼 어떤 왕자나 누군가가 왕에게 기대서 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네. 자기 힘으로 그 훌륭하게 커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가는 그 소설을 저는 그리고 싶어서 여기도 어떤 경우에 그 뭐 예종과 사랑하기이지만 예종의 그것도 뿌리칩니다 사실은. 네. 궁으로 들어가는 것도 난 내 사업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독립적인 여성으로 저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부분 역사 소설이든 역사물이 왕이나 왕자, 왕비를 다 그리는데 그게 아니고 노비가 된 효옥과 네. 또 그를 옆에서 지켜주는 바우라는 노비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건 또 제가 생각해도 하나의 의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제가 읽다 보니까 실제 역사는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효옥이 표현돼 있다는 생각이 읽고 나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효옥의 주변에 있는 중심인물 바우와 해양군 황에 대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이 또 중심 인물이니까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 바우는 또 사실 우리 고향 쪽에서 그 바위라고 그러고 바우라입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고 감자바우라고 하듯이. 근데 저도 좋아하는 이름인데 그 바우는 이제 가상의 인물이지만은 그 성승 집안에서 노비가 됐는데 노비인데
그 마지막에 죽을 때 노비들을 다 면천시켜 주는데 가지 않고 그 효옥을 위해 갖고 같이 노비가 돼서 옆에서 곁에서 지켜주는 네. 말 그대로 바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해양군 황은 세조의 둘째 아들인데 그 원래 그 대군들은 그 세자가 되지 않는 대군들은 엄청 견제를 받더라고요. 네. 그렇게 컸지만은 그 뭐 우리 야사에도 나오는데 그 단종의 어머니가 그 맏아들 세자 의경 세자의 목을 밤새 쫄았다고 네. 그 얘기도 나오는데 여하튼 아주 어린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네. 요절하니까 그 해양군이 이제 세자가 됐는데 어릴 때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사육신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 소설 속에서는 그 해양대군 황의 배필로 한번 선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이건 가상의 이야기인 가상이죠. 거죠. 네. 가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연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양대군의 연민과 또 첫 번째 만났던 효옥의 마음의 흔들림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그래서 그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그때도 뭐 사람 사는 세상이고 남녀간의 사랑은 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결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좀 대비되는 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성향이 바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효옥을 막 지키려고 하고 네. 또 해양군 황은 자기의 자리가 있으니까 네. 또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해양군 황이 우리가 아는 예종으로 즉위를 하잖아요. 네, 실제 역사에서. 네, 네, 네. 제가 역사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예종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다 할 인상적인 뭔가 기억이라는 게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종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공부하기 전에는 예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쭉 예종에 대한 자료를 찾고 할 때도 예종에 대해서는 무슨 드라마나 책이나 논문이나 그런 것도 드물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아니고 예종을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13개월 만에 제위 13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조에 그게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예종을 끌어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왕조실록하고 이런 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 개혁군주예요. 네. 네. 짧았지만 네. 이게 지금 저는 이 소설이 아니더라도 예종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조명을 좀 받아야 될 분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세조가 이제 정통성 없이 이제 왕의 자리를 찾다 보니까 한 명의 신숙주 같은 공신들의 엄청난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공신전이라고 땅 주고 또 난신전이라 해서 그 죽은 사람들 밭 뺏어서 또 주고 수신전이라고 해서 그 처들이 그 나중에 제가하지 말고 과부가 되더라도 살라고 수신전이라고 주고 또 애들은 또 휴량전이라고 또 주고 엄청 줍니다. 그다음에 그 자식들은 과거 안 돼도 다 과거하고 엄청난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그 야사에 보면은 그 신숙주가 그 세조에 왜 술 먹고 팔을 비트는 사건도 있을 정도로 네네. 그런 사건도 나오는데 그때도 그 여기서 나중에 좀 생략됐습니다만은 이제 할 때 그 예종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임금이 되면은 이 공신들에게 그 분리라고 왕과 신하에 그걸 확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왕조실록에 보면은 노비를 면천시키자고 주장해요. 세자 때부터. 네네. 근데 이제 공신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제일 큰 게 일단은 그 임금이 되자마자 그 당시에 공신들의 큰 힘이 어디서 인사청탁을 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분경 좀 어려운 단어던데 분경을 금지시킵니다. 그럼 공신들은 할 일이 없어요. 네, 그거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납이라고 해서 세금들을 큰 장사치들이 다 납부를 하고 나중에 따로 받습니다. 거기서 2배, 3배 나눠 먹어요. 공신들하고 대고들 큰 장사꾼하고 그것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나라 땅 둔전이나 공전에다가 보통 백성들이 땅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직전 수조법이라고 그걸 만들고 뭐 노비 면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개혁을 하니까 그 실제로 실록에 보면은
가서 잡아요. 막 신숙주 집에 가서 잡고 분경하러 온 사람들 잡고 이래서 하는데 공신들끼리 자기들끼리 딱 돼 있으니까 아무도 취조를 안 해요. 조사를 안 해요. 예종이 직접 나서서 조사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설이지만은 소설에 있는 그 역사적 사실과 팩트가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신기한. 저는 네. 아예 가상 이야기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같습니다. 같고 조금 조금 강조했던 거는 예종이 내가 시험은 이제 우리 한글로도 그 책문을 과거의 책문을 쓰게 하겠다. 그것은 이제 약간 제가 좀 크게 오버한 거 그런 정도로 개혁적이었어요. 네. 개혁적이니까 그 소설에서 쓴 대로 공신들하고 이제 부딪힘이 생기고 공신들은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종은 아버지의 그 정통성 없는 것까지 부인하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왕후도 이제 화가 나니까 결국은 이제 죽었는데 13개월 만에 족질이라고 다리에 뭐 이런 거 난 거 갖고 죽었어요. 네. 죽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반 사학에도 보면 독살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포일러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살짝 비틀어서 그거를. 다 죽는 거로 됐는데 저도 사실 마무리를 못했어요. 잠을 못 자고 너무 슬프고 다 죽어야 되니까 뭐 내가 왜 하지 이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이라는 그 희망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정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나서는 자다가 깨서 내가 무릎을 치면서 됐다 이렇게 하면은 좀 행복하겠다 이들이. 행복은 못하지만 여하튼 조금 희망을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하여튼 예종은 놀랄만한 개혁군주입니다. 네. 네. 이런 예종과 효의 사실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설의 축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완전히 가상의 범주에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그러면 구상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그 아까 얘기대로 이제 노비가 된 효에 이제 자기 산업을 가더라도 네. 사람 사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어릴 때 이미 이제 선을 한번 봤던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었는데 또 그 예종이 그 정의왕후한테 반발하고 아버지의 그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면서 그 실제로 효국을 굉장히 노비들을 굉장히 그 안타까워했어요. 네. 변천시켜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연결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우라는 또 사람하고의 그 안타까운 그것도 있고 저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안타까웠어요. 네. 이걸 구상하는 과정에서. 네. 네. 그리고 효과 바우, 예종 이 중심 인물 외에 특히 또 쓰시면서 애정을 가진 인물이 있었을까요? 그 성산문의 아버지로 나오는 성승 장군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중국어에 능통해가고 그 당시 명나라죠. 명나라의 사신으로도 여러 번 가고. 실제 얘기죠. 실제 얘기. 네. 예. 그 성승 장군의 아버지가 또 성달생인데 그분도 그 동지 중추원사라 해갖고 그 명나라 황제의 그 설날이나 아니면 그 이제 등극할 때 그 축하 사절로도 가고 아주 명문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승은 문과 과거를 해도 충분히 합격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과보다는 문과가 굉장히 대우받았거든요. 쳐주는. 쳐줬어요. 쳐지고 네. 또 한풀 접어주는 무과는 한풀 이렇게 했는데 그 성승은 무과를 쳤더라고요. 무과를 치고 평생 무인으로 있었습니다. 무인으로 있고 여기도 이제 그 사육신 그 우리 그 수양대군을 갖다가 이제 몰아내려고 죽이려는 그 척살하는 네. 그 벼름금의 그 핵심에 서 있었죠. 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효옥은 제가 할아버지를 더 닮았다는 걸로 그렸어요. 맞아요. 네. 활도 배우고 화둑도 배우고 그 성품도 좀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성승이 좀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사육신을 처형했던 장소가 그때 군기감인데 그게 지금 보니까 프레스센터입니다. 광화문의 프레스센터 그 자리입니다. 그 위치예요. 네. 네. 그 자리고 그 옛날 그 광화문 내거리 쪽에 아마 그 약간 높은 황토마루라고 황토가 있는 지역은 거기에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서 이제 구경을 하고 일부러 세조가 구경을 시켰죠. 처형하는 거를. 다시 처형 이런 짓 하지 못하게. 근데 그 거열형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팔다리를 묶어갖고 수레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말이나 소각근은 하고 이제 몸이 찢어지는 사지가 거군요. 찢기 전은 이런 처형, 아주 잔인한 처형인데 그 처형당한 그 살점들, 그 찢어진 살들을 그 모아다가 노량진에다가 묻어준 분이 김시습입니다. 그분도 이제 그 실제대로 그 어떻게 보면 조선의 최고 천재 승려라 이러는데 5살 때면 이미 세종대왕에게 상을 받고 했던 분인데 그 지금은 북한산 옛날 삼각산 요때 삼각산에 그 수행을 하다가 세조가 임금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책을 다 불사르고 설잠이라는 호를 갖고는 미친 중행세를 했어요. 이분이 사실 여기에 어떤 조연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인물이지만 그렇네요. 네, 그 조연으로 잘 모셨고요. 대신 이제 효옥이나 뭐 바우가 답답한 거 물을 때 답변해주고 어려운 때 이렇게 어떻게 그 해주는 도와주는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분으로 이분을 모셨어요. 그분도 좀 그거 하고 또 한 분은 그 뭐 가상의 인물이지만 조선시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검객인 일검 거기도 또 좀 애착이 가고 또 바우의 어머니로 나오는 순심. 아 좋았어요. 네, 항상 웃기만 하지만은 네. 그 따뜻한 순심. 또 조금 좀 야하긴 하지만은 박중우의 며느리로 나오는 홍옥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여성. 그렇죠. 자기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네. 그건 뭐 짧게 그렸지만은 그 함축적으로는 그런 것도 하나 그려 넣었어요. 거기도 네. 저는 그 좀 애정이 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이번 소설 효옥이 첫 소설이고 그래서 독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받아보는 것도 왠지 처음일 것 같은데 독자들의 반응 또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자랑 좀 본격적으로 해주세요. 해도 됩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대목을 솔직하게 여기서 이제 하면서 좀 그랬더니 또 뭐 여러분들이 너무 지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 선후배 뭐 또 대학교 그다음 또 고시 또 공직의 선후배들이 전화가 엄청 왔어요. 그래요. 메시지 오고 우선 놀랐다. 그리고 소위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책 좀 읽고 하는데 플롯이나 단어 구사나 이 문장들이 예사롭지가 않다.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조사를 엄청 많이 하신 것도 느껴졌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육신과 그 단종 거기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한 2권 분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녹아 들어갔으니까 더 깊어진 거군요. 깊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다들 알더라고요. 저는 모를 줄 알았어요. 네네. 이 얘기를 해줘야 할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자료조사 엄청 했더라. 금방 알아요. 그건 좀 고맙고 또 어떤 분은 또 전화 와갖고 한참 또 칭찬하다 옆에 펜 바꿔주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 조금 아는 분인데 특이한 분,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안고 잡고 애들에게 읽히고 애들을 데리고 노량진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 여기 있어요. 인증샷을 보냈군요. 가서 책을 놓고 그 제사를 지내주고 그걸 했더라고.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제 지금 지리산에 갔어요. 지리산 천왕봉에 네. 가서 이 책 놓고 또 인사를 드렸어요. 진짜 제일 책을 애정하시는. 네, 애정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고 저는 걱정 많이 했어요. 출판할 때까지도. 첫 책이니까. 첫 책이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야 이거 어떤 평가 받을까 뭐 이런 것도 걱정되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 손익분기점 출판사가 손익분기점이나 넘길라나 그런 걱정도 조금 했었고 그런데 뭐 다행이고 주변에 굉장히 뭐 하버드 갔다 오고 똑똑한 놈 하나 있어.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친구. 아니 후배인데. 후배. 그 놈이 전화 와서 울었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몇 번 울었냐? 2번 울었다. 그래서 좀 고무돼 있습니다. 하는데 이거 방송에 이런 얘기 나가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혼날 것 좋습니다. 같은데. 그리고 저기 또 뭐 여러 군데 뭐 언론에서 다들 좋은 평가를 제일 좋은 거는 첫 소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평을 여러 군데서 해줘서 저 조금 흥분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첫 책이어서 더 뭔가 들뜨신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뿌듯하고. 네, 끝으로 저희가 이제 막 작가로서 성공적인 첫걸음을 떼셨으니까 다음 작품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이 있다면 끝으로 살짝 저희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늦은 나이에 첫 소설을 썼습니다. 쓸 때도 사실은
중간에 포기할까 몇 번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탈구한 다음에도 오늘은 이제 또 고맙게 생각하지만 탈구하고 나서도 한 2년여가 이제 걸렸어요. 출판사에서는 이제 조금 더 보자 또 의견도 주고 이거 원래 500페이지 정도를 344페이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줄이고 또 줄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 시간을 두면서 지나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게 그때는 좀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서너 달 지나고 보면은 잘 됐다고 하고 내가 연필을 내려놓았던 대목들이 또 나와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이건 안 되겠다 하는 대목들이 계속 있었어요. 2달, 3달. 그러니까 뭐 교정 볼 때마다 또 내가 또 수정을 또 가하고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던 게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좀 높아진 책에 가까워져서 고맙게도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칠 때 너무 힘이 드니까 사실은 이 책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된 책을 내가 쓰고 나면은 다시는 뭐 안 써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책인가요? 네. 그래서 고치고 또 고치고 다듬고 또 다듬고 그래서 사실 이거 말씀드린다마는 여기서 좋은 단어를 내가 구사하기 위해 국어사전을 제가 일부러 봤어요. 한 권 통째로. 그래서 그 중에서 단어 좋은 거 특히 우리말 골라낸 것들이 이제 배대기 한복 밑에 이게 배대기입니다. 배대기 같은 단어들 우둠지라고 나무의 제일 꼭대기 우둠지 능계라는 아까 안개보다도 약간 짙은 능계 거미 치밀다 하는 단어 모들뜨다 하는 한 명의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들뜬 녹음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조그만 그 사당에 피인 들어갔을 때 그 제사 지내고 남은 밥들 녹음해 그런 것들 지릅뜨다 하는 거 요두 전목 이거는 그 실록에서 찾은 단어들 요두 전목 손석풍이라는 단어 자빗간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다 새로 찾아내 갖고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책을 다시 쓴다는 생각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 자료로 준비했던 한 2권 분량 그거를 혹시 책으로 낼까 하는 생각 하나 하고 더 힘이 남는다면 역사 소설이 아닌 600년 전에 효옥을 썼으니까 지금 현대사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제가 보면 현대사회가 신분제 사회는 아닌데 경제적으로는 뭐 거의 신분제 사회에 가깝도록 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가진 부모와 못 가진 자녀 그렇게 해서 이 간극이 점점 더 너무 공고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런 시대에도 우리 젊은이들은 또 자기 길을 개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멋지게 그런 좀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생각만 있고 자신은 없어요. 저희가 계획을 들어봤고요. 일단 지금은 이 설렘을 좀 잘 즐기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난다에서 나온 장편 소설 효옥을 쓰신 전군표 작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14일 토요일 책하고 놀자 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동행 책 한 권 잊지 마세요.